안녕하십니까, 윤여창 PD입니다. 스픽스 특집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진보당 김재현 상임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진보당 대표 김재현입니다. 네, 당의 성격이 이름에 정확히 나와 있는 당이에요. 맞습니다. 네,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 네, 진보당. 그렇습니다. 진보당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카메라 보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보당은 지난 박근혜 촛불 이후에 광장에서 만들어졌고요. 2017년 10월에 창당을 했습니다. 2017년 10월이면 지금 한 7년 정도 경과가 되었는데요. 처음 이름은 민중당이었고요. 4년 전에 제가 당대표를 처음 할 때 이름을 진보당으로 바꾸어서 지금 당원은 약 10만 명 정도 되고요. 대부분의 당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자 또는 농민 또는 도시 빈민 같은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로 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진보 정당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회에서 3석을 얻어서 지금은 원내 정당으로서 가장 선명한 진보 정당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0만 명이 당원이세요? 네, 10만 명. 조국혁신당 10만 당원 이렇게 모집 막 운동하셨거든요. 얼마 전에. 네. 10만 명의 당원들이 저희는 당비도 10,000원씩 내십니다. 당비를 내시는 분이 10만 명. 당비 내시는 분들은 한 60% 정도 되는데요. 기본 당비를 10,000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이 의원분들 아까 3분 계시다 보는데 의원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원내대표는 윤종호 원내대표 재선 의원으로 울산 북구 이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전종덕 국회의원 비례대표, 그리고 정혜경 국회의원 비례대표 이렇게 3분이 있는데 3분 다 노동자 출신, 노동조합 출신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재선 1분, 초선 2분이지만 3분의 국회의원이 300석의 몫을 다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뛰고 있고 특히 노동 현장을 직접 발로 누비면서 현장 중심 의정활동 펼치고 계십니다. 그럼 윤종호 의원님은 지역에서 되시고 나머지 2분은 이제 비례대표로 네, 되신 맞습니다. 거죠? 네. 민주당과 함께 이렇게 연대해서 지난 그렇죠?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연합 정당을 만들어서 2분 입성을 하신 거죠. 네네. 민주노동당으로 시작된 진보 정당, 그러니까 대중정당으로서 처음으로 이제 민주노동당이 시작을 했는데 네. 얼마 전엔 정의당으로 거의 끝났다라고 사람들의 인식 굉장히 많이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많은 국민들께서 양당 구조의 한국 사회에서 왜 진보 정당이 필요한지 그리고 과연 자리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투표 용지에 선택지가 딱 2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얼마나 더 적합한 후보인지를 어필하지 않더라도 상대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만 이야기해도 선택받을 수 있잖아요. 네거티브가 굉장히 강화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런 구조 안에서 좋은 정치를 기대할 수 없고 또 자칫하면 이것이 기득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거죠. 2명의 후보가 담합을 해서 더 나쁜 정치로 나아갈 수 있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지난 2004년부터는 2장의 투표용지를 가지고 정당 투표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고 그때부터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정당 또 제3의 정치 세력이 조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역구는 이런 후보에게 하지만 비례정당 투표는 그 후보와 다른 정당에 특히 진보 정당에게 이렇게 투표하시는 나름대로 투표 전술을 나름의 소신으로 활용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보 정당이 여기까지 성장해온 시간이 있었는데 25년의 시간이 경과하면서 기성 정당들과 진보 정당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보 정당의 본연의 자기 색깔과 역할이 무엇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에
잘 답을 못했던 시간들이 좀 있었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창당한 지 7년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국회 안에서 원내에서 존재감을 거의 보이지 못한 신생정당으로서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매우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진보정당 하면 정의당을 주로 떠올리시고 정의당이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평가를 받으면서 그 평가가 진보정당 전체 평가인 것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보여줄 수 있는 거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들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희는 그렇지 않다. 양당만 남아있는 이것이 구조화되면 정치가 기득권화 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정치 다양성을 위해 다당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많은 정치인들이 그건 원론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당제 정치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정신을 또는 원칙을 진보정당이 만들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제가 저희 세 분의 국회의원이 네네. 원내에서 활동한다고 얘기했는데 전체 300명 국회의원 중에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은 정혜경 의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어느 분야? 학교 비정규직 학교 노동자, 비정규직.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을 아. 대표하는 노동조합 출신인데요. 그 전에도 금속 노동자로 일을 했었고, 그런데 실제 국민들 중에서는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고, 요즘 젊은 20대들은 기본값이 비정규직으로 사회에 발을 내딛잖아요. 네네. 그런데 국회에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양당 중심의 이 정치 구조가 만들어 놓은 한 단면이라고 생각되어서 진보 정당이 있어야 보다 다양한 특히 정치로부터 그동안 소외되었고 관심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국회 안에서 또는 정치 공간 안에서 울려 퍼질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의 오랜 소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질문 이제 네. 말씀 들으면서 이제 고민되어진 그리고 제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국민들은 민주당을 진보, 더불어민주당을 진보, 국민의힘을 보수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럼 진보 정당은 민주당, 그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차별성을 막 하려고 정의당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지만 그게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많이 봉착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약간 민주당이 보수 정당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어찌됐든 전반에 있어서는 진보적인 정당으로 민주당이 좀 스탠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차별성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보수와 진보를 상대적 개념으로 여긴다면 그래서 두 개의 정당만 존재한다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진보와 보수를 가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구도에 대해서는 대부분 언론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각 정당 관계자들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데 정치 성향에 대해서 진보주의자이냐라고 묻는다면 민주당의 지도부들께서 나는 진보주의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과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진보 정치와 진보적인 정당은 개념이 좀 다르다. 개념. 예, 그리고 진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개념이죠. 소위 말해서 좌파 정치, 좌파 정당 이런 개념이 주로 진보 정치라고 하는 것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은 노동 계급을 중심으로 한 그런 정치의 원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강조했고 진보 정치가 가장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성장했었던 지역도 울산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노동자 밀집 도시였었지 네네. 않습니까? 과거 권영길 국회의원부터 지금의 윤종호 의원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진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언어로 좀 해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 년 동안 진보 정당이 내세웠던 여러 가지 정책 담론들이 상당 부분 민주당 정권에서 또는 민주당의 활동에서 흡수되어서 실행되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 무상급식, 무상의료, 뭐 이런 무상교육 이런 구호를 진보정당이 먼저 내세우긴 했지만
민주당 정부에서 그것들을 현실화시키는데 많은 애를 쓰신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슷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같은 경우는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거악에 맞서서 진보 정당이 당시 민주당 계열의 정당과 같이 연대를 해서 선거 전술을 많이 펼쳐 왔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저희가 민주당과 함께 연합정당을 만든 것도 같은 이치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선거 시기에 같이 이 후보 단일화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다 보면 그렇게 차별성이 없는 것처럼 왜냐하면 정책 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질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정당이 반드시 대변해야 할 목소리, 진보 정당이 제때 말해 주어야 할 담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진보 정당이 제 목소리를 충분히 내지 못할 때 어찌 보면 그 부담이 다 이 상당한 그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부담이 가겠죠.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도 진보 정당이 지금보다 좀 더 활발하게 진취적으로 해야 할 얘기를 해 주어야 국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우리 정치가 건강하게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본격적인 이야기가 이제 뭐 윤석열 정권부터 해서 이제 쭉 이야기가 진행될 텐데요. 그 전에 제 이 방송 오른편에 보면 이 경성한우라고 있습니다. 네, 광고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네. 원래 저는 한 번도 광고를 멘트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까 저희가 이제 이 인터뷰 하기 전에 고향이 대구라고 하셔서 네. 그 대구에 있는 경성한우입니다. 네. 이거 띄워주셔야죠. 예, 죽전내거리 용산 자이몰에는 혹시 가보셨나요? 저희 집 근처, 제가 살던 집 근처인데요. 가보진 못했습니다. 제가 한우를 별로 먹어보지 못해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네. 그럼 그 대구는 굉장히 보수적인 곳인데 어떻게 이렇게 진보정당의 대표로서까지 이렇게 올라오셨는지 과거 이야기 잠깐 얘기 가볍게. 네, 대구에도 많은 진보당 당원들이 있고 또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신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시기 때문에 저는 제가 살아왔던 고향이 정치적으로 좀 척박하다고 하여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저는 20대 초반부터 민주노동당 활동을 시작으로 해서 한 25년 동안 진보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을 해왔었고 20대 때 처음으로 민주노동당 총선 후보로 출마를 해서 20대 네, 20대 후반에 27살에 당시 강남 의 지역의 총선 후보로 겁없이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국회 입성을 했었고요.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네. 그 입성한 관련해서는 좀 뒤에 말씀드리고 우리 경성한우 한번 고향 가시면 네, 한우를 꼭 먹어보고 굉장히 싶습니다. 넓습니다. 굉장히 넓고 고기도 굉장히 싸고 저렴하고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이제 윤석열 정권이 2년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가 한 말씀 딱 해주시면. 민주주의가 만든 최악의 괴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투표로 선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뽑았는데 이거 참 물르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그동안 2년 반 동안 참 번민이 심하셨을 거예요. 국민들 스스로가. 어디서 뚝 하고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이렇게까지 거대한 괴물이 될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셨을 것이고 때문에 이 괴물에 맞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숙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 에서 외교 문제, 경제 문제, 굉장히 의료 문제까지 여러 문제, 교육 문제 엄청 많죠.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개혁을 안 하는 게 더 나을 정도로 가만히 있는 게 가장 도와주는 건데 그 중에 딱 하나 이게 가장 큰 문제다. 너무 어려운 일인데요. 얘기하는 건 너무 가장 어려운데 중요한 가장 어떤 문제? 저는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대통령이다 생각합니다. 평화의 문제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뭐가 무서운 건지를 모르는 게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 안보 위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죠? 지금 전시작전권이 대한민국
없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 있죠. 네. 어쩌면 그게 다행이지 않으라 저도 그 생각할 정도로 그 생각했습니다. 저도. 네, 군대를 갔다 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좀 뭐 이렇게 막 비난을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저도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으로서 그렇다 하더라도 전쟁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발언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이미 팔레스타인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수년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전쟁 불사를 국민들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말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고 병원 가기 힘들고 뭐 수많은 뭐 역사를 파헤쳐놓고 수많은 악행들이 있지만 전쟁을 막아낼 의지가 없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고음이다 생각합니다. 동감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저희 이제 처갓집이 가볍게 이 경북 봉화예요. 예. 굉장히 산골이죠. 봉화의 춘향면이라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외진 네. 곳에 있는데 그런 뉴스 나올 때마다 제가 아이들이가 셋이거든요. 데리고 빨리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굉장히 두려움에 있어요. 왜냐하면 접경 지역하고 서울은 굉장히 가깝잖아요. 네, 하지만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건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봉화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울진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럼 최근 이제 굉장히 이 윤석열 정권이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부인 김건희 여사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의혹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요. 뭐 주가 조작 사건뿐만 아니라 공천 개입 문제까지도 이제 네. 거의 수면 위로 다 올라오고 이 정도 저는 한 10% 정도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녹취가 계속 까질 거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그래서 않겠습니까? 이 사건, 이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까도 끝이 없어서 사건을 하나 둘 얘기할 수 없고 오죽했으면 국회에서 특검법까지 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도 처음부터 저 위험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당시 대선 때도 본인이 일정한 약속을 하고 남편 조용하게 내조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많은 국민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았고 지금에 와서는 그와 정반대 오히려 뭐 지시를 한다든지 공천 개입을 넘어서서 사실상 국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이것은 조만간 하나 둘씩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큰 문제들이 의혹으로 커져왔었던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는 계기가 조만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부인의 지위를 벗어난 사람들과의 거침없는 소통,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고 그렇죠. 그것의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만하게 2년 반 동안 행적을 이어왔기 때문에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곧 다가왔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어제 최재형 목사 그 수심위 결과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단 한 번도 수심위의 결과에 대해서 기소 공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검찰이 그런 관례를 뒤집고 이것을 그냥 묵인하게 된다면 다른 잣대로 두 가지 사건을 다루게 된다면 국민들의 공분은 여기 정말 폭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원래 추석 전에 이제 특검법 발의가 원래 예정되었다가 이제 언제 이게 특검 발의가 지난주. 네. 예. 그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제 뭐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을 계속해서 쓸 것이고 국회에서는 더 강력한 특검법을 더 낼 것이라고 표명을 이미 했고 야당들이 그 공방이 당분간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께서는 지난 총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선거로 심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부권이 이어지는 문제와 관련해서 일정하게 좀 인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총선 이후에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셨고 그러면 내가 선거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제 좀 국민들께서 해법을 찾으시는 시간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회 안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거나 또는 그것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정도의 수적 상황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회를 압박하는 형국이
이번 하반기에 벌어지지 않을까 저희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뭐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네네네. 이번 9월 말부터 10월, 11월, 12월까지 거대한 정권 퇴진 요구의 광장이 열리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확신하시나요?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망국의 상황입니다. 반드시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진보당에서 윤석열 퇴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호소하고 싶기도 하고 민주당에도 맞습니다. 그렇고 다른 예.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올해 안에 아까 이제 또 확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박근혜 퇴진 그때 연출팀이었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 네. 계속 있었거든요. 네. 있었는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이 좀 많이 좀 달라요. 다르죠. 근데 시기는 이제 추워지고 있는 시기는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 그리고 진보당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당장 이번 주 토요일 9월 28일에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대회라는 것이 행사가 열립니다. 집회가 열리고 그건 숭례문 앞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포스터 네, 예. 홍보 포스터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영상으로 만든 거여서 지금 그렇습니다. 진보당에서 네. 준비해왔던 이런 9월 과정들을 28일, 저렇게 예,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진보당은 이미 한 2달 전쯤에 네네. 윤석열 정권 퇴진을 당론으로 삼고 9월 28일 집회를 준비를 했었고요. 이게 서울에서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참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3시에는 시국대회라고 한다면 6시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가벼운 판으로 내가 퇴진이라고 하는 구호까지는 조금 어렵다. 하지만 지금 이 꼴은 못 보겠다. 라는 정도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함께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자리로 6시에 서울의 청계광장에서 시민한마당 이렇게 2가지 행사를 동시에 엽니다. 이렇게 2가지 행사를 여는 이유는 같은 공간이 3시 행사는 숭례문 앞에서 그때는 이제 민주노총이라든지 농민단체라든지 노동자 큰 대여를 확보할 수 있는 단체들이 많이 참가를 하고요. 6시 집회는 조금 더 뭐 가족단이라든지 문화제 같은 느낌의 그렇게 진행이 돼서 약간 공간은 다르긴 하지만 3시는 조금 더 많은 결의가 되시는 분들 1시간 넘게 행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디로 행진을 하시나요? 당연히 용산 용산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거네요. 뭐 알아서 뭐 전철을 타시든지 해서 6시 집회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집회를 2가지로 잡은 이유도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2016년 가을 11월 이후에 촛불을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 그 1년 전도 기억나시나요? 2015년 겨울 네, 물대포가 나왔었어요. 네네. 백남기 그렇죠. 농민께서 그 돌아가셨죠. 물대포에 쓰러졌었던 그리고 당시 그 물대포가 나왔었던 민중총궐기라고 하는 집회를 개최를 주도했었던 민주노총의 당시 위원장이 조계사에서 전 국민이 생중계되는 앞에서 연행이 되는 과정이 이제 아마 잘 기억해 보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네. 한 정권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끌어내린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고 그로 인한 탄압도 누군가는 받을 수 있는 거고 희생도 동반되는 거거든요. 그걸 뭐 많은 국민들이 다 아시는 거죠. 말로만 댓글로만 내가 윤석열이 싫어한다고 윤석열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는 조금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고 또 누군가는 조금 더 늦게 광장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작은 힘을 보태서 촛불 하나를 보태서라도 이 광장이 넓어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민주노총처럼 이미 지난해 민주노총은 건설 노동자 양회동이라고 한 분께서 스스로 몸에 불을 끼얹고 돌아가신 일이 있어서 그때부터 윤석열 정권 퇴진 구호를 민주노총 전체에서 들었었거든요. 이런 단체들은 조금 더 앞장서서 조금 더 강경한 그런 집회를 여는 것이고요. 아이들 손잡고 그래도 같이 뭐 촛불이라도 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문화제 같은 행사에서 나와서 또 함께 내가 머릿수라도 채우고 싶다라는 마음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9월 말로 시작을 하는 것이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최대한 다양한 국민들께서 자기가 겪은 2년 반 동안의 어려움을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여성들은 여성들대로. 그래서 10월, 11월 이렇게 경과하면서 각자 자신들의 어려움을, 윤석열 때문에 못 살겠다고 생각하시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그런 공간들이 마련되면서 아마 12월쯤에는 이 판이 폭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에서는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셨고, 네. 그럼 다른 야당 그 조교신당이나 민주당은 어느 정도 이 분위기가 무르익었는지 네. 혹시 알고 계시면? 일단 지금 국회 안에서 추석 직전에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윤석열 탄핵 준비의원연대? 탄핵 발의 준비 의원연대. 예, 어제 명칭을 그렇게 다시 정하셨습니다. 네네네. 탄핵 발의 준비 의원연대. 를 제안을 했고 그 제안 과정에서 한 5차례 정도 의원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일단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은 당론으로 그리고 사회민주당까지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의 경우는 아직 개별 의원들께서 소신껏 참석을 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친전을 쭉 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께 친전을 보내서 정중히 탄핵소추안 발의에 함께 해주시고 목소리를 높여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고민하고 계시겠죠? 그러시겠죠. 네. 네, 믿고 있는데요. 그 6시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의 겨울이 생각이 납니다. 그의 겨울. 안치환 씨뿐만 아니라 이승환 씨, 김재동 씨,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도 많이 나왔고 그런 판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아이들이 와도 안전할 수 있는, 아이들과 맞습니다. 함께 와서도 예. 안전할 수 있고 우리의 주장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무슨 이렇게 공동체의 공간이었으면 좋겠는데 그의 겨울 제가 그때 연출팀이었으니까 저희는 한 10,000명 정도면 많이 오겠다 생각을 했는데 거의 50만이 갑자기 왔었거든요. 네. 아마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가집니다. 그래서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항상 모든 행사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역사에서 물줄기가 터지는 시점이 언제일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언제가 되든 간에 마음을 내서 그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께서 흡족하실 수 있게 또 누군가는 부지런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부디 너무 추워지기 전에 2016년 겨울은 너무 추웠잖아요. 네. 너무 추워지기 전에 광장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네. 딱 날씨가 좋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의 겨울을 생각해 보면 그 박근혜 퇴진 시기와 지금에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보여진. 그때는 이제 진보 진영이 하나인 듯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각각의 목소리가 다르게 울려 퍼지고 있지 않나?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합되고 어떻게 하나가 돼서 만들어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마 기억하시는 게 2016년 겨울이시잖아요. 네. 근데 그 2016년 겨울을 만들어내기 전에 2015년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나의 목소리로 만들어내는 시간이 사실은 한 2년 이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박근혜 퇴진 투쟁본부라고 하는 네네네. 것에 제가 알기로 한 3천여 개 이상, 2천여 개 이상 단체들이 모여 있었다면 지금은 아직 단체가 한 40여 개밖에 안 돼요. 제가 오늘 오전에 윤석열 퇴진 국민운동본부 회의에 참석을 하고 대표자회의에 참석을 하고 왔는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퇴진의 목소리를 높이고 계시고 퇴진 목소리까지는 아직 이르다라고 생각하시는 시민단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6시 집회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대통령 거부권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법안이 막혀 있지만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퇴진 보호까지 거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르익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가을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그 포스터 한 번만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피디님?
윤석열 거부권 아웃이군요. 윤석열 아웃이 아니라. 3시 집회는 윤석열 퇴진이고요. 그 이제 6시 집회. 예. 윤석열 거부권을 반대한다. 교묘하게. 교묘하네요. 저는 아까 윤석열 아웃인 줄 알았어요. 네. 거부권이 밑에 있군요. 윤석열 아웃하실 분들은 3시 집회로 가시면 됩니다. 이거 네. 아웃하실 분들도 오셔도 되잖아요. 그럼요. 그죠? 당연히. 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특히 저는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보면 강력한 어떤 정치적 의지를 가지신 분들은 정당에 입당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정당 입당한 국민이 많은 나라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6시 집회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힘껏 밀어붙이셔야 할 정치인들도 많이 와주시고 그런 정치인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각 정당의 당원분들도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공간이 국회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장외 투쟁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이걸 예상하고 계엄령 뭐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위기 의식을 느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긴 그럴 수도 하네요. 있습니다. 네네네. 대표님께서 전 의원으로 아까 소개 잠깐 하셨잖아요. 네. 그때 이제 당해산 등 초유의 탄압이 있었죠. 네. 굉장히 오해도 굉장히 많은 부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근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지금 진보당을 다시 창당을 하시고 그리고 대표로서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큰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이겨내셔서 여기까지 오시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일단은 2014년 12월에 제가 몸담고 있었던 통합진보당이 강제로 해산이 되고 제가 갖고 있었던 의원직도 강제로 박탈을 당했는데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정권이 정치 공작을 계속 퍼부었었고 있지도 않은 종북 공세를 계속 휘둘렀었고 그 결과로 민주주의자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경악할 만한 정당 해산이라고 하는 상황을 빚어냈기 때문에 이건 인정할 수가 없었고 이 상황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소중하게 만들어 왔었던 진보 정치를 포기할 이유는 더더군다나 없었죠. 그래서 계속 저는 정치를 했는데 문제는 진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또는 한국 사회에서 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정치는 항상 탄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정치하겠다고 하면서 꽃길만 가겠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탄압이 있을 때마다 흔들린다거나 그래서 그 탄압이 두려워서 소신을 지키지 못하는 정치인으로 살 거면 그냥 정치를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보 정치의 역할을 하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2017년에 촛불광장에서 만들어진 진보당은 당시 민중당은 그래서 처음 창당 행사 때부터 각계각층의 자신의 정치적 요구를 담은 당원들이 그 상징물들을 가지고 행진을 하면서 창당 대회를 했어요. 예를 들면 마트 노동자들이 카트를 끌고 나오고 노점상 당원들이 오뎅 꼬치를 들고 나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선거 때 배경대로만 쓰지 말고 네네. 표로만 보지 말고 우리의 요구를 실행할 수 있는 정당을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 정당이 민중당이 만들어졌었던 거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정치 고관여층보다는 어찌 보면 난 투표도 해본 적이 없어. 살면서 한 번도 나한테 누가 정당에 가입하라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께 정당 가입서를 들이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를테면 건설 일용직 노동자분들 이런 분들이 대거 입당을 하신다든지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거 가입을 하신다든지 해서 여기까지 10만 당원이 온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존의 정치 문법 안에서는 저희 같은 소수의 정치 세력들은 설 자리가 없어서 국회 안에 의석도 없고 하다 보면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무력감도 느끼죠. 해야 할 일은 많지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네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당원들한테는 본인들의 목소리를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항상 그 건설 현장 안에서의 담합 구조 때문에 돈을 많이 떼어요. 근데 그런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같이 싸워주고 그걸 법으로 막아주는 그런 목소리에 우리 편이 되어줬던 정치인이 한 번도 없었는데 늘 정치인들은 건설사의 편에 있었는데 우리 목소리 들어주는 사람이 꼭 필요해요 라는 이야기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듣다 보면 포기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참 값어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뿌리가 튼튼한 정도. 정말 고생을. 저는 아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만 명이 전 너무 놀랐습니다. 놀랐고. 그러세요? 네네. 네. 굉장한 거죠.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고요. 근데 10명이 넘는 이제 조국혁신당도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원내에서. 3명이신데 원내 전략이 뭐 따로 있으신지 그러니까 작년인가 재작년 이틀막으로 굉장히 이게 진보당의 작년이 올해였습니다. 그게 너무 옛날처럼 올해인가요? 네. 올해 총선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총선 전이었죠. 전 의원님께서 이틀막 당하시고 굉장히 그 상징적인 이미지였어요. 진보당에서. 네, 강성희 의원. 네.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죠. 사실 20여 년 전에 민주노동당이 처음에 10명의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을 때 소금 같은 역할을 하겠다. 거대한 소수 전략 이렇게 불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이제 돌아보면 많은 국민들께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진보 정당의 국회의원들은 뭔가 좀 다르더라. 뭐 한복 입고 국회 들어오고 당시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뭔가 좀 다르더라. 네. 뭐 노동조합 조끼 입고 오고 뭐 다르더라. 이렇게 보시면서 국회가 훨씬 더 좀 다양성이 확보되고 풍성해졌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면서 진보 정당에 대한 이미지가 각인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것이 상당히 좀 국회 안에서 선순환이 되어서 지금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도 노동조합의 민원 같은 것도 많이 좀 받아들이시고 을지로위원회 같은 곳에서 현장도 많이 가시고 그런 분위기들은 이미 많이 확산이 됐다고 봅니다. 지금 국회 환노위에서 쿠팡 현장을 새벽에 가가지고 현장 방문도 야당 환노위원 전원이 같이 가서 현장 방문도 하고 이렇게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긍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하반기에 이 국회가 윤석열 탄핵 정국을 책임질 수 있는 국회로 되게 하기 위해서 진보당이 세석에 불과하지만 가장 맨 앞에서 돌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맨 앞에 서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윤석열 탄핵 발의 준비위원 연대도 윤종호 원내대표께서 사실 뭐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님들께 먼저 좀 제안을 드렸던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처음 준비한 게 제안을 이렇게 기획을 하고 한 게 진보당. 네네. 근데 저희가 앞장서거나 그렇다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고요. 민주당 뭐 이 다선 의원님들, 중진 의원님들이 나서 주시면 당연히 그런 분들께서 앞장에 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제 앞길이 좀 모난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도 뭐 좀 먼저 돌파하는 그런 돌격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일단 그게 좀 조건이 마련이 되어야 저희가 하고 싶은 노동자들의 목소리, 또 기후 정의의 실현, 성평등의 목소리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해도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거악을 물리치는 것에 진보당이 선봉대 역할을 먼저 자임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진보적인 의제들을 부지런히 말씀드리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10월 국정감사 때도 저희는 국민국감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전국 방방곳곳에 현수막을 걸었는데 그게 윤석열 정권을 흔들 수 있는 또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력한 감시가 필요한 모든 의제를 다 제보해 주십사 국민들께 부탁을 드려서 그 내용을 가지고 비록 의원은 3명이지만 이 국정감사라고 하는 3주 동안의 공간을 국민들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공분이 울려 퍼지는 그런 현장으로 만들겠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라는
취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국감을 어쨌든 홍보하면서 이제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신데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네,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다만 그것을 윤석열 정권의 아주 구체적인 실책으로 그 팩트까지 다 체크하면서 연관을 지으려면 상당한 좀 품이 들 것 같습니다. 녹취 같은 거는 안 들어오나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맨 앞에서 돌을 맞으신다고 하시니까 어떤 녹취라도 네, 네, 진보당으로 주시면 물론입니다. 네, 이제 거의 이제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오늘 전남에서 올라오셨다고 네,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광에서 왔습니다. 영광에서 네. 제가 듣기로는 19.8%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네, 지금 영광 군수 재선거. 네네네. 비교 이게 제가 볼 때 아까 그 울산도 어떻게 이제 지역에서 이제 국민의힘하고 같이 1대1로 해서 몇 프로로 당선되셨나요? 울산에서 윤종우 의원. 퍼센테이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네, 1대1 구도에서 압도적으로 네. 민주당과 연합을 해서 네네. 이번에 이 영광 지지를 받고 있는데 굉장히 높은 수치잖아요. 여기가 3당이 같이 지금 구조. 네, 여기는 이번에 엊그저께 지금 나오네요.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그저께 발표를 했기 때문에요. 네네.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3자 구도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처음 보는 우리 호남에서는 처음 보는 구도. 재미난 모습이죠. 네. 놀라운 구도네요. 네네. 그럼 뭐 또 이번에 또 내려가시나요? 언제? 이 선거가 10월 16일 날 있는데. 네네. 군수 선거인데 이거 대선처럼 치러지고 있어요. 그런가요? 네, 지난 월요일에는 이재명 대표께서 내려오셨고 조국 대표께서는 거의 뭐 월세살이를 한 달 동안 하겠다라고 천명을 하셔서 네네. 지금 여의도 중앙 언론들이 연일 영광 현지 취재를 하고 계신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민주당이 호남에 엄청난 그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계신 것은 맞으나 또 호남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새로운 그 정치적 목소리, 시도들을 선도해 왔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과거에 순천 같은 데서 국민의힘이 갑자기 당선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죠. 아마도 지난 총선 때까지는 야당들이 똘똘 뭉쳐서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지방선거, 2년 후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시기에 지방 정치와 관련해서는 낡은 토호 세력들보다는 좀 새로운 신선한 정치 세력의 등장을 한 번쯤은 기대하셨던 분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고 진보당의 경우는 저희가 도의원 한 분 있는 게 전부이고 군수선거는 처음 출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보당이라고 하는 당이 이렇게 진실하고 이렇게 신선한 줄 몰랐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정당 지지율도 17%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안정적으로. 아까는 후보 지지율이 또 저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생각해도 이번 기회에 진보정당도 충분히 지역 정치 활동에서 이 능력을 보여드릴 수 있다. 대안의 정치 세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실력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퇴진 싸움에 가장 맨 앞에 서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긴 하네요.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네네. 28일 기대하겠습니다. 네. 집이 대구이신 우리 상임 대표님 꼭 가신다고 아까 하셨으니까 네. 우리 스피스 구독 이제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네. 네, 마지막입니다. 아까 40분 너무 긴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벌써 40분이 다 지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진보당의 향후 계획 그리고 국민과 이것만은 꼭 하겠습니다라는 약속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 우리 카메라를 보고 네,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보당이 창당한 지 7년 만에 드디어 국민들 앞에서 저희가 이걸 한번 잘해보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다름 아니라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퇴진시키는 일, 국회 안에서 탄핵시키는 일에 진보당이 가장 앞장서겠다는 약속 드리는 것인데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10만 명의 진보당 당원들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가장 많은 탄압을 당했었던 시민들입니다. 이 시민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윤석열 정권의 퇴진 광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이번 9월 28일 처음 열리는 퇴진 광장이고요. 앞으로 이 광장이 더욱 커지고
더 넓어져서 우리 2년 반 동안 고생하셨던 국민들의 그 쓰린 속을 달래드리고 또 새로운 미래를 희망을 또 기대하실 수 있는 광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길이 꽃길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진보당이 국민들께 그 길을 활짝 열어드릴 수 있는 데서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 아까 약속하신 거 꼭 잊지 마시고 대구. 네, 경성하루. 서비스 제가 전화해 놓겠습니다. 네, 네. 오늘 특집 인터뷰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 그리고 기대가 너무 많이 됩니다. 9월달 이후로 펼쳐질 네. 윤석열 퇴진의 광장. 예, 스픽스에서도 기대. 생중계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럼요. 예. 저희가 열심히. 현장에서 스튜디오도 만들어 주시고. 네, 제가 나가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진보당 김재현 상임대표님을 모시고 한 특집 인터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